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이혼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이혼을 한 여성에 대한 시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혼녀라고 하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며 저에게 뭔가 잘못이 있겠거니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저의 귀책 사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귀책 사유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있었다고 판사는 판단했으니까요. 그러니 전 이혼의 책임에서만큼은 떳떳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 결과를 얼굴에 써놓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혼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소리를 주절거리는 게 싫어서 차라리 전단지라도 만들어 돌릴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이혼녀의 숙명 같은 거니까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수밖에요. 이혼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40이라는 나이도 생각에 따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리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두 번의 실패는 없도록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대학로에서 작은 극단에서 연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 전 이루고 싶었던 연극 연출가의 꿈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창작극의 대본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제가 쓴 그 작품이 운 좋게도 공연진흥기금을 지원받게 되자 지금 있는 극단의 대표가 저에게 연출까지 맡겨준 겁니다. 결혼 후 10여 년간의 꿈을 포기한 채 집안일과 남편 집안의 가업만 도왔던, 쉽게 말해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저로서는 이만하면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오늘 제 결혼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기구한 인생을 들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이혼의 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제 경험을 듣고 대처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올리는 겁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종류가 있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희곡이나 시나리오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는 희곡이나 영화 시나리오였습니다. 연극이나 영화에 있어 대본은 설계도죠. 그걸 진짜 건물로 세우는 건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캐릭터는 배우가 스스로 만들고 의상은 의상 감독이, 배우들의 연기는 연출자가 끌어내게 되는 거죠. 무대나 음악도 가짜 전문가가 하는 거죠. 전 혼자 모든 걸 북치고 장구쳐야 하는 소설보다는 집단 창작에 가까운 연극 대본 쓰는 일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국문과나 문예창작과가 아니라 연극과를 가기로 했어요. 연극과에 입학하고 나니 선배들은 처음에 연출보다 배우 일을 시키더군요. 전 연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조연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무슨 부분으로 들어왔는지를 선배들은 잘 따지지 않더군요. 그냥 선배가 "너 배우 해." 그럼 배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배우로 무대를 서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을 쓰고 연출을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배우로 무대를 서면 갑자기 제가 딴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연극에 빠져들어 그 캐릭터 자체로 변해 신이 들린 듯 무대를 휘저었죠. 그 모습을 보고 선배가 그러더군요.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배우가 딱이야." 연출을 맡으며 저에게 배우를 하라고 강요했던 그 복학생 선배는 선후배들 사이에서 연출 역으로는 알아주는 오빠였어요. 특히 배우 보는 눈이 좋았는데 조연출을 하겠다고 깔짝거리는 저를 보고는 바로 생각했대요. 쟤는 연기를 해야 한다고요. "선배, 저는 연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극작가 연출을 하러." "그러니까 배우를 해봐야지. 대사 쓰고 캐릭터 만들고. 야, 배우 입장이 되어봐야
좋은 글도 쓰고 연출도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 좋은 글을 쓰려면 배우를 하라는 건 핑계고 절 보자마자 배우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연극과에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연기 전공과 연출, 극작 전공을 따로 뽑다 보니 연기 전공의 경우는 자연히 연예인 지망생들이 지원을 하고 보통 그런 친구들 인물이 훌륭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탤런트 가수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특채 전형으로 들어오기도 하니 일반인 중에 조금 예쁘장한 편인 제가 절세 미모를 뽐내는 그들에게 상대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절 뽑은 건 제 연기가 판에 박히지 않고 자연스러웠다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들처럼 연기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선배는 왜 저를 뽑았을까가 궁금했어요. 선배가 진짜 궁금하면 술이나 한잔 하자더군요. 그렇게 그 선배랑 술자리를 갖게 됐고 그날 이후 저희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캠퍼스 커플이 되고 말았죠. 사실 그는 제 연기보다는 이성적 호기심 때문에 절 캐스팅했던 거였어요. 하긴 저도 처음부터 그 선배가 어딘지 끌렸거든요. 이후 저희 둘은 함께 글도 쓰고 연극도 올렸습니다. 연극 대본의 대사 한 줄 가지고도 밤새 싸우기도 했지만 또 다음 날이면 죽고 못 사는 천생연분이었지요. 2년이 지나자 선배는 졸업을 해 대학로 극단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는 최고 연출가였지만 프로의 세계를 가니 다시 막내가 되었죠. 거기다 연극판이라는 곳이 배고픈 곳이에요. 선배의 한 달 수입으로는 차비나 밥값도 내기 어려웠어요. 연극판의 현실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죠. 2년 후 졸업하면 저도 저렇게 살아야 할 것이 분명했기에 미리 돈을 벌며 사회생활 경험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알바 자리를 알아봤어요. 마침 우리 사는 동네에 있는 제법 큰 마트에 구인 광고가 뜨더군요. 바로 달려가 지원을 했죠.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 캐시어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 없을 때 한 5시간씩 근무를 하니 뭐 선배랑 데이트할 돈 정도는 벌겠더군요. 자기 생활비도 못 내는 선배에게 데이트 비용까지 내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제가 돈을 쓰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던 차에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 쪽에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캐시어에 비하면 일당이 훨씬 높기에 바로 지원을 했죠. 그러자 정육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긴 아냐고요. 고기 들고 써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차게 말했죠. 가르쳐 주세요. 저 일 금방 배워요. 저 힘도 세고요. 집안일도 많이 해서 칼질도 잘해요. 그럼 어디 해봐. 대신 중간에 그만둔다는 소리 없기다. 고기 덩어리들은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엉 고기를 텁으로 녹이다 보면 그때 튀는 파편에 살을 베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 그 고생도 즐겼어요. 여기서 제대로 배워 정형사 자격을 따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정형사가 뭐냐면 소나 돼지 고기를 발굴 해체하는 일종의 기능사예요. 아무튼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를 찾는 손님들이 늘더군요. 젊은 처녀가 씩씩하게 고기를 썰고 고기 정량 무게 속임 없이 오히려 서비스도 팍팍 주자 그 친절이 손님들에 의해 소문이 퍼진 거지요. 그런저럴 그 마트의 실장님이 유심히 보더군요. 말이 실장이지 사실은 이 마트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얼마 전 군대를 제대한 후 가게를 이어받을 생각으로 마트에 들어온 실장님은 사실 이런 일을 할 체질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착하기는 하지만 약삭 빠르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마트라는 게 유통업이고 마진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계산이 빠삭하지 않으면 손해보기 십상인 게 이 일인데 실장님은 전형적인 문과형 인간이었어요. 당연히 셈도 느리고 눈치도 없었어요. 가끔은 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드나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문과를 나와 한때는 소설가를 꿈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랑 비슷한 곳이 있는 것 같아 살짝 연민도 가더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자꾸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주로 마트 업무에 대한 질문들이나 캐셔부터 정료까지 여러 일을 해본 저에게 일을 물어보는 게 이상할 거는 없었죠. 하지만 제 친절한 대답이 고맙다며 밥이나 술을 사겠다는 말에는 저도 부담이 됐어요. 혹시 저 좋아하셔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애인 있어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죠. 바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더군요. 하지만 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실장님의 아버지인 마트 사장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거시기, 우리 아들이 가르쳐준다며. 우리 아들 남자로 어때요? 이런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 더욱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어요. 저에게는 3년을 만나온 예술적인 동지인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 선배이자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선배는 자신이 연극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라 말하더군요. 전 함께 개척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를 위로했지만 선배의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갔죠.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치더군요. 선배와 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하나 마련했어요. 각자 알바를 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전셋값이라도 벌 생각으로요. 통장 명의는 선배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선배를 믿으니 별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선배가 통장을 들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선배의 핸드폰으로 한없이 전화해봤지만 선배의 전화는 계속 먹통이었죠. 그걸로 끝이었어요. 선배는 주변에 연극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는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다더군요. 물론 동창들 주변을 수소문하면 선배의 행방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너무 구질구질해 보일 것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그 선배가 생각날까봐 연극판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요. 마음을 독하게 먹기는 했지만 허전하더군요. 3년을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빈자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빈자리를 그가 파고들더군요. 제가 일하는 마트의 후계자인 바로 그 실장님이요. 그때 전 연극판에 가면 헤어진 선배가 생각날까봐 그쪽으로 관심을 끊고 오직 마트 일에만 매달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참으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죠. 각오와 달리 실장님인 그가 가끔 밥이나 술을 먹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헤어진 선배 같은 깊은 예술적 교감은 없었지만 대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왜 절 마음에 들어 하냐고 묻자 제가 자기 누나를 닮았다더군요. 누나가 있었어요? 난 왜 못 봤지? 지금 미국에 있어. 그의 누나는 오래전에 미국으로 갔다가 그곳에 정착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누나랑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누나와 전 분위기가 참 비슷했거든요. 아무튼 전 그의 연인인지 직장 동료인지 애매한 관계를 지속했죠. 이런 애매한 관계가 깨진 건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할 때였어요. 안정환의 페널티킥 실축, 그리고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전 결승골로 끝난 그날의 경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날 그와 전 광화문 거리 응원에 나가서 축구를 봤죠. 축구를 잘 아는 편도 아니지만 거리에 몰린 사람들과 경기를 보다 보니 정말 흥분이 되더군요. 우리 선수단의 4강행이 확정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장님의 품에 안겨 그와 키스를 하고 말았어요. 실장님, 아니, 이제 그라고 쓸게요. 사실 그놈이라고 써야 하지만 그가 그놈이 되기까지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와의 연애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인 마트 사장님은 절 며느리처럼 대했어요. 일단 저에게 마트 전체 키 관리를 맡기더군요. 옛날 며느리들에게 곳간 열쇠를 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자 그동안 날 편하게 대했던 마트 직원들의 태도가 좀 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힘들지? 막내야, 나 대신 캐시어 근무 조금만 띄워주라, 응?
이렇게 막내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던 분들이 저를 부를 때 그 호칭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제가 이 마트 안주인이라도 됐다는 듯 말이죠. 전 절대 그러시지들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사장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전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고 진짜 이 남자가 제 인생 남자인지 생각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애만 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덜컥 들어선 거지 뭐예요. 한참 고민했어요. 아직 창창한 나이이고 좋아하는 연극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 아이를 지워야 하나. 하지만 저를 엄마로 삼고 잉태된 이 아기 씨를 차마 지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장 좋아하셨던 분들은 사장님과 사모님이셨어요. 아니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라고 해야겠죠. 고맙다 우리 며느라기. 시방식장부터 잡자. 아이 배 불러오기 전에 식은 해치워야 쓰겄은께. 정작 그이는 그저 어리둥절하고 만 있더군요. 그 역시 결혼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강력한 밀어붙이기에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추진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의 누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시누이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어요. 그런 절 시누이는 묘하게 바라보며 웃더군요. 진짜 나랑 닮았네요. 시누이의 말처럼 진짜 저와 그분이 많이 닮았더군요.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전 시누이가 편해졌어요. 시누이 역시 절 편하게 대해줬고 예물이나 혼수 같은 결혼 준비를 주로 시누이와 함께 다니며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좀 서운한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과 내가 살 물건들을 고르는데 마치 시누이가 쓸 물건들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직 어린 제가 제 취향껏 공주풍의 침대를 고르면 시누이는 그런 화려한 장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말리더니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눈짓을 줬죠. 아까 그게 낫지 않아요? 글쎄, 난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쿠션도 더 좋고. 당연하지. 침대는 쿠션이 좋아야 돼. 그래야 허리에 무리도 안 가고. 어느 순간 제 의견은 무시되고 시누이와 신랑이 물건을 고르고 있더군요. 물론 시누이의 취향이 후진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저보다 훨씬 세련된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웨딩 드레스까지 제 취향이 무시되는 건 좀 많이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몇 년 만에 동생 결혼 때문에 일부러 한국에 나온 시누이와 척지기가 싫어서 최대한 그분에 맞춰서 쇼핑을 했어요. 막상 집에 물건들을 들여놓고 보니 시누이의 취향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거기다 저보다 오래 살아서 그런지 실용적인 것도 잘 보고요. 결혼식에서도 제 웨딩 드레스를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 걸 보니 시누이 말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도 들더군요.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마트가 있는 건물 위층에 마련된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지하에 마트가 있는 5층 건물은 시부모님의 소유였고 저희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5층 바로 아래인 4층의 살림집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도 한 번도 자지 않은 그 집에서 시누이가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아니 어떻게 저희 집에 계세요? 그게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호텔비도 너무 아깝잖아. 괜찮지? 시누이의 황당한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괜찮다고 했어. 길어야 한 달인데 좀 봐줘. 한국 있을 동안 누나랑 붙어있고 싶기도 하고. 이미 저 몰래 남매 둘이 입을 맞춰놨더군요. 네, 그러세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더군다나 시누이가 차지한 방을 실제로 보고 나니 정말 천불이 나더군요. 함께 다니며 쇼핑한 가구나 가전제품 상당수가 바로 시누이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마트 일을 정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보면
남편은 시누이의 방에 앉아서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나랑 살러 온 건지 시누이랑 살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요. 거기다 둘이서는 이상하리만치 스킨십도 잦았어요. 서로 포옹하는 건 예사였고 시누이는 동생이 귀엽다며 걸핏하면 볼과 이마에 키스를 해댔어요. 그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결국 더는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왜 그러냐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기만 했죠. 도저히 안 되겠기에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아이 뭔 소리여. 아니 걔가 왜 너희들 집에 있는지, 그리고 벌써 미국에 갔다고 하지 않았어?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한국에 있는 것도 모르시고 계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변명을 하셨어요. 아이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으니 가기가 싫었나 보죠. 아이따이, 미국 가기가 싫어도 그렇지, 그렇다고 신혼부부 집에서 뭐 하는 짓이여잉. 민폐도 이런 민피가 없게. 아이고 알았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당장 미국 들어가라고 혀라. 그렇지 않아도 지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다면서 여기서 이러코럼 있으면 어쩌자는겨? 시아버지의 호통에 결국 사태가 정리되더군요. 얼마 후 시누이는 짐을 챙겨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기 전 공항에서 그이랑 시누이가 부둥켜 안고 난리 블루스를 추더군요. 이건 무슨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아니고 과연 나랑 떨어진다면 남편이 저리 서글피 울까 싶기까지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누이가 떠나고 이제 저와 남편 둘만의 신혼살림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신혼생활이 길지는 않았어요. 이미 임신한 상태로 결혼을 했으니 곧 아이가 태어났고 첫 아이가 2살도 되기 전에 둘째를 가졌죠. 아이를 키우려면 제 꿈인 연극은 접어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아이를 키우고 나서 연극은 나중에나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죠. 대신 마트 운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육류의 생선 마트는 오로지 내 힘으로 운영을 했어요. 사실 동네 마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생선과 육류 파는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단가와 마진도 높은 편인데 또 이게 한번 사입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마트 존폐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생선이나 육류라는 신선식품은 상하기가 쉽잖아요. 보관이나 유통이 잘못되어 혹시 상한 식품을 산 소비자가 식중독이라도 걸린다면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 마트의 신용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 그런 일로 시아버지와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마트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적인 청결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청결 관리에 집착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답답해했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해? 대충 좀 해라. 참 한심한 대답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저희 남편은 마트를 운영할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숫자에도 밟지 않은 데다 성실하지도 않거든요. 이걸 사람은 착해 라고 포장을 해주고 살았지만 사실 남편은 차라리 마트에 안 나오는 게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 바람을 알았는지 슬슬 마트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더군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일은 저랑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이 밖으로 돌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만큼 간이 배 밖에 나온 인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저 대신 아이들의 등교나 공부를 잘 챙겨줬어요. 제 노력으로 시부모님의 마트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특히 제가 노력해 뚫은 전남 광양에서 올라온 한우는 인기 폭발이었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결혼 전 거두던 매출보다 최소 2배는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러니 시부모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커져갔죠. 특히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따로 챙겨주시는 용돈만으로도 적금도 부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18년을 살았더군요. 그때 제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한 거였죠. 시아버지께서 고관절을 다쳐 누워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고관절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노인이다 보니 뼈가 굳는 게 오래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니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 약해진 몸으로
다른 병마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는 급성 폐렴이라는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마음고생을 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어머니도 그 후 1년 만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쯤에 미국 시누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뭐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본다는 좋은 뜻에서죠. 이번에 시누이는 5층에 있는 시부모님 댁에서 계셨지요. 집도 따로 쓰는 데다 어르신들의 병원 수발을 서로 교대로 하는 바람에 서로 마주칠 기회가 썩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마보이였던 남편은 이제 살아있는 유일한 혈육인 누나에게 더 의지하더군요. 신혼 때처럼 슬슬 저만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님은 미국 안 가도 돼? 가족들도 있는데. 요새 매형이랑 안 좋잖아.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심각한가 봐. 시누이 가족 문제야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옛날이야 그 꼴을 그냥 참고 살았지만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따끔하게 말했죠. 옛날 같은 그 꼴 못 보니까 윗집에 올라가 있지 말라고요. 남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제 말을 알아듣더군요. 물론 아예 윗집에 안 올라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눈치는 보며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차분한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육류 마트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남 영업사원이 하나 찾아왔어요. 육류 도매를 하는 영업사원들이 다 뻔하거든요. 네, 여러분의 상상대로 되게 산 도적들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게 헐칠한 키에 꽃미남인 거예요. 가져온 물건도 나쁘지 않아 거래를 터줬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젊은 친구와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연극 초대권을 가지고 오더군요.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출연하는 연극이래요. 어쩐지 고기만 팔고 살 것 같지 않더니. 고마워요. 꽃 사들고 찾아갈게요. 전 오랜만에 연극 볼 기회가 생긴 것이 너무 기뻐 남편에게 말했어요. 같이 보러 가자고. 하지만 자기는 누나랑 할 얘기가 있으니 혼자 갔다 오라더군요. 결국 혼자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 친구가 주인공이더군요. 그의 연극을 보며 잊고 있었던 연극을 향한 제 꿈이 새록새록 살아나더라고요. 좋은 연극을 보여준 답례로 그 영업사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가벼운 반주도 곁들이면서요. 얘기를 나눠보자 정말 그 친구와 전 취향이 비슷했어요. 단순히 음식 같은 취향뿐 아니라 예술을 대하는 태도까지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술만 몇 잔 더 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친구에게 기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런 감정에 휘달리면 절대 안 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였으니까요. 다시 그 친구가 마트로 왔을 때는 영 어색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를 대했죠. 그런 제가 그는 섭섭했나봐요. 따로 꼭 다시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남편도 옆에 있을 때 도착한 그 문자를 보고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그 친구를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오히려 그에게 흔들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전 평소 제 스타일대로 그와의 선을 칼같이 정리하기 위해 그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대학로에 있는 한 선출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만나자마자 바로 선을 그었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알겠다며 이왕 나왔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취기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나도 모르는 호텔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니 그 친구가 소파에서 졸다 역시 눈을 뜨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그가 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제가 술에 약을 탔어요. 술에 약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다 말할게요. 저 사장님 시누이에게 돈을 받고 사장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사장님을 유혹해서 잠자리 가지라고.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내 남편과 이혼시킬 목적으로 이 청년을 고용한 겁니다. 청년과 잠자리를 가진 걸 증거로 세워 날 불륜녀로 만들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남편과 이혼시키려고요. 도대체 왜 나를 이혼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당신 남편을 독차지하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피를 나눈 형제끼리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모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신체적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걸요. 신우이가 왜 당신을 선택한 거죠? 당신이 연극을 했다는 걸 알고 그쪽 사람을 만나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역할극을 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기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 말하더라고요. 큰 돈 벌 생각 없냐고. 아시잖아요. 연극 배우들 돈 없는 거. 그 유혹에 넘어갔었죠. 그런데 왜 생각을 바꿨어요? 사모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단 전 그에게 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는 걸 숨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으로 신우이에 대한 정보를 캐달라고 영업사원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밝혀낸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막장 드라마 자체더군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재혼으로 만나 가정을 꾸렸다더군요. 각자 그 전 배우자로부터 아들과 딸이 있었으니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온우이지만 서로 피는 섞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가족으로만 남기에는 서로를 사랑했나 봅니다. 결국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를 안 시아버지는 자신의 친딸을 조기 유학을 핑계로 미국으로 쫓아버려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 남편은 미국을 간 자기 누나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얼빠진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마트에서 일하는 저를 본 거죠. 오직 제가 자기 누이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는 나에게 집착했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자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남자친구에게 목돈을 주고 절 떠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그와 결혼을 했었고요. 하지만 언제나 그에게 있어 저는 자기 누나의 대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문에 누나가 오자 바로 누나와 붙어 먹었던 거예요. 그럴 위험성을 눈치챈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쫓아내는 바람에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시부모 두 분이 돌아가시자 이제 두 사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시누이는 미국에서 이혼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고 취득한 미국 국적을 이용하면 남편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만 내쫓으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날 불륜녀로 만들어 그조차 안 주고 내쫓을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의 폭로로 그 시도는 물거품이 된 거고요. 이제 그들의 비밀을 모두 안 이상 반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누나와 놀아나고 날 그녀의 대용품으로 쓴 더러운 인간과 더는 결혼을 유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 반드시 그들의 양육권을 지켜야 합니다. 일단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과 신우에게 있다는 증거와 증인은 이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저는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마트 운영은 제가 주도해 운영해왔고 남편은 마트 일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마트의 등기를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당연히 마트에서 나오는 수익 역시 제 통장에 꽂혀 관리가 되어 왔고요. 저는 시누이와 남편의 불륜관계 그리고 저를 음해하려고 벌인 범죄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과 시누이에게 있음을 입증해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 형성에서 제가 차지한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 부부 재산의 80%가 제 몫이 됐습니다. 소송 중 재산 분할에 대해 억울하다는 등 시비를 걸며 절 찾아오는 전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두 오누이가 저에게 행한 악행을 갚았고 이제 후회 없이 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제가 얻은 재산으로는 저희의 첫 공연을 여는 데 썼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극장 상황에서도 아주 성황리에 공연되었죠. 요새 새롭게 쓰는 글은 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완벽한 작품을 쓰려고 합니다. 그게 20대 초반 배고플 때의 저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20년의 결혼 생활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20년의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많이 배웠고 성장했으며 사랑하는 자식과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